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에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우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버블경제 시대 넘어섰다. 니케이 지수 사상 최고다라는 매일경제 일면입니다. 여기 뒤에 좀 사진을 같이 볼까요? 니케이 지금 장을 지금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보면 39,123입니다. 네. 이게 대체 무슨 수치냐? 사실 지금까지 39,000이 넘은 적이 없었죠. 약 한 30년, 34년 전에 이 정말 거품 경제 호황 가장 하이를 찍었을 때 그때가 39,000 가까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39,000이 넘어섰다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30년 단박에 회복한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이냐? 여길 좀 볼까요? AI, 반도체주가 급등을 했다. 반도체 효과로 지금 이 니케이 지수가 이렇게나 39,000이 넘는 상황까지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 반도체가 호황인 거는 일본 얘기만은 아니죠. 좀 세계적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있죠. 엔비디아 이 호실적에 오늘 새벽 4시쯤 들려온 소식이 다우지수 S&P 500이 장중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소식도 같이 들려왔습니다. 미국도 일본도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다들 반도체로 호황인데 우리나라는 어떠냐가 중요하겠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중앙입니다. TJ 동맹 이어 팀 아메리카 코너 몰리는 한국 파운드리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 미국은 금쪽 같은 네인텔을 싸고 돌고 대만과 일본 반도체 산업은 점점 가까워지는데 판을 흔들 새 고객은 좀처럼 나오지 않는다. 네, 이게 지금 현재 한국의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뭔가 빨리 돌파구를 찾아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빨리 찾는 것도 찾는 건데 빨리 찾아서 실행으로 옮겨야 당장 열매를 딸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뭔가 빨리빨리 이 속도가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겨레입니다. 이수진 탈당, 박용진 재심 기각, 민주 커지는 공천 파동입니다. 민주당 지금 공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는데요. 지금 이수진 의원은 탈당을 했고요. 박용진 의원은 재심 신청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노웅래 의원은 지금 당대표실 앞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갈수록 커지고 있는 공천 파동 소식. 네. 이렇게 공천 논란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다음 기사 이어서 좀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당대표 점수는 조정 가능. 현역 평가 직전 룰 바꾼 민주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그런 평가 잘 받았습니까? 라고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볼 땐 하위 1%일 것 같은데요. 라고 한 위원장이 얘기를 했었는데 보니까 서울신문의 이 조사입니다. 서울신문이 이 취재를 해보니까 당대표 점수는 조정이 가능하도록 조정이 됐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얘기인지 이건 잠시 뒤에 저희 대담으로 같이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경향입니다. 병원 떠난 전공이 8,024명, 정부 의료위기 심각 단계로 올린다라는 겁니다. 지금 의료위기 단계가 총 4개입니다.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총 4개 단계인데 지금 현재 경계 단계에서 3단계죠. 경계 단계에서 최상인 심각으로 올리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이게 심각 단계로 올리는 이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의사는 용산 집회, 환자는 응급실 밤샘 대기. 현장 상황은 이렇다라는 거죠. 네, 양측이 극한 대치가 지금 며칠째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누구의 잘못이다 아니다를 따지기 전에 일단 아마도 지금 이런 소식을 전하는 저희 아침의 매일경제를 병원 로비에서 밤샘 대기 중에 보실 환자, 보호자분들께 안타까운 마음을 같이 좀 전합니다. 다음 사진 기사 볼까요? 네, 온통 하얗게 눈을 뒤집어 쓴 차들이 빽빽하게 서 있습니다. 여기 지금 서울 여의도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입니다. 근데 보통 주차장이라고 해도 중고차 매매 이 장도 아니고
이렇게나 꽉 차게 차가 들어서 있진 않은데 이렇게나 차가 한낮에 한 대도 안 빠진 이유. 어제 폭설이 있었죠. 네. 밤낮 폭설에 지금 차들이 출근길에 차를 갖고 가지 못하고 다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네, 오죽하면 이 강원도 고성에 향로봉에 적설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적설계가 146cm까지는 기록할 수 있는데 그 다음은 기록을 못한다 그래요. 어제 이 기록을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어제 내린 눈을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어떠냐? 기사 볼까요? 오늘까지 강원 영동에 눈 15cm가 더 내린다라는 겁니다. 눈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눈이 옵니다. 눈도 오고요. 바람도 불고요. 춥기도 합니다. 네, 이 참고하셔서 옷차림에 좀 신경을 쓰고 나오셔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네요.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태도 점수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기사 같이 만나보시죠. 공천 탈락 이수진 탈당, 노웅래는 단식 농성입니다. 어제 민주당에서 전략 지역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전략 지역 중에 이수진 의원이 있는 서울 동작을, 노웅래 의원이 있는 마포, 갑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수진 의원은 탈당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노웅래 의원은 여기 사진에서처럼 지금 당대표, 여기 지금 최고위원회가 열리는 당대표실에 지금 앞에 있는 이 회의실인데 단식 농성을 시작을 했습니다. 관련 영상 같이 보고 오시죠. 작년 8월 이후부터는 동작을에서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략지역이 원래 아니라서 경선이 원칙인 동작을에 경선 신청도 하지 않은 제3의 후보들을 위한 여론조사가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지역구를 마구 흔들어댔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위기 때마다 이재명 대표를 앞장서서 지지하고 도왔고 오늘의 당대표를 만드는데 그 누구보다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회합니다. 금품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저 혼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 혼자만 전략지역으로 한다는 거는 이건 명백히 고무줄 잣대입니다. 이거는 시스템 공천이라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공천 전횡이고 공천 독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노웅래 의원 지금 땅바닥에 정말 이 양반 다리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 옆에는 침낭까지 놓아두고 내가 단식 농성에 들어간다라고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당장 이제 앞으로 최고위원회의 열릴 바로 그 공간에서 지금 단식 농성에 들어간 건데 여길 좀 보겠습니다. 이수진, 백현동, 이재명이 국민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 노웅래, 금품 관련 재판 나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게 최창렬 교수님, 공천 과정에서 반발하는 사람들이 지금 매일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가 다르게 그 수가 늘고요. 수위도 어제는 탈당의 단식 농성까지 지금 들어갔거든요. 이게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통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건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어제인가요? 그저께 이재명 대표가 입을 좀 열었어요. 당대표직 사퇴에 대해서 툭하면 당대표직 사퇴하라고 한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365일 당대표직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당대표의 이재명 대표 인식 자체가 현재 이 공천 파동이니 뭐 공천 지금 아까 노웅래 의원은 공천 독재란 말까지 썼는데 네. 이게 조금 더 나가면 이제 과거에 나왔던 이른바 공천 학살이란 말도 나올 것 같아요. 오죽하면 비명 행사란 말이 나오고 있냔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인식이 뭐 아니하다 정도가 아니라 이런 걸 감안하고 예측했으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말 할 수가 없거든요. 365일 뭐 대표 바꾸라는 얘기냐. 네. 말이 좀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이 당장은 통제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당대표직을 사퇴하거나 이재명 대표가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으면 민주당의 현재 이런 위기를 타개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민주당의 원로들도 뭐 다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대철 고문도 그렇고 권노갑 고문도 마찬가지, 김부겸, 뭐 정세균 전 총리도 직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오는 걸로 봐서 이재명 대표는 이런 상황을 충분히 예측하면서 자신의 측근들로만 가겠다. 아닌 말로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선거에서 지더라도 22대 총선에서 지더라도 자신이 배지를 달고 당대표직 유지하고 자신의 세력만으로 가려 하는 게 아닌가. 그렇지만 지금 이 상황이 설명이 안 돼요. 어떻게 지금 아까 대기실에서 잠깐 말씀들을 나눴습니다만 과연 민주당이 선거를 치르려는 정당인지 이게 다른 거하고 달라서 이 공천에 이렇게 파동이 일어나는 정당이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88년 이후에. 근데 민주당이 계속 앞서가다가 지난해 말만 해도 국민의힘이 백석도 못 얻을 거다 이런 말이 많았단 말이에요. 지난해 말만 해도 말이죠. 네. 지금 뭐 정당 지지율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민주당이 선거를 치르는 정당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당대표가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되는데 지금을 봐서는 그럴 개연성은 전혀 안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아까 대기실에서 위원님들끼리 또 따로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을 아마 하셨나 봅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저희가 정치 이슈를 다루다 보니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 이수진 의원이 한 얘기 중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백현동 얘기를 합니다. 조기현 위원님. 지금 또 변호사시니까. 이수진 의원은 판사 출신이잖아요. 근데 백현동 판결문을 내가 봤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이게 탈당은 별개로 하고 이런 얘기는 그동안 민주당에서 정치적 기소다라고 얘기를 해왔던 어떤 이런 입장에 좀 당내에서 좀 술렁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요. 글쎄요, 자세하게 어떤 부분이 지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지에 대한 설명이 붙어 있지는 않아서요. 네. 문제가 있고 이제 몇 가지 문제 제기를 했지만 좀 이 발언 자체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누가 봐도 이 지금 전략 지역 선정에 대한 반발 과정에서 나온 얘기 아닙니까? 기존의 이수진 의원의 입장하고도 좀 다를 겁니다. 적어도 이 사안에 대해서 대처했을 때 구체적으로 이수진 의원이 어떤 발언을 했었는지는 뭐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적어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백현동 수사를 포함한 모든 수사가 검찰의 무리한 기획 수사라는 당 전반의 입장에 동의하고 있었을 것인데 네. 공천 탈락 시점에서 이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거론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없고요. 공천 자체의 공정성 또 전략지역 선정을 전략공관위에 요청한 공관위의 결정이 네. 부당하다는 비판, 억울함 호소할 수는 있습니다만 네. 이런 대표와 관련된 직접적 문제를 거론하면서 비판하는 것이 과연 당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지금 뭐 공천에 대한 뭐 억울함이나 난 이거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라는 본인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왜 당대표를 걸고 넘어지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그런데 사실 여기 당대표를 왜 걸고 넘어지냐라고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수진 의원만 그런 건 아닐 수 있다. 노웅래 의원 금품 관련 재판 나만이 아니지 않느냐. 나 말고도 재판받는 사람 많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얘기가 당내에 지금 뭐 돈봉투 사건도 있고요. 라임 사건도 있었고요. 또 보면은 이수진 의원뿐만 아니라 윤영걸 대표님. 네. 이재명 대표 사실 재판을 많이 받고 있긴 하거든요. 노웅래 의원 입장에서는 왜 나만 갖고 그래라고 할 수도 있을 법하기도 해 보입니다. 그렇죠. 노웅래 의원이나 이수진 의원의 공통점은 무엇 묻은 개가 왜 겨 묻은 개 나무라냐.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혐의 사실이 더 큰데 왜 나만 그러냐. 이재명 대표가 지금 10개 혐의로 7개 재판받고 있잖아요. 근데 노웅래 의원은 아마 6천만 원 뇌물수수로 지금 재판받고 있어요. 딱 하나인데 여기는 7개잖아요. 근데 누가 봐도 재수 없어서 만약에 형량이 그 판결이 돼도 누가 더 무겁냐 이거죠. 그러니까 노웅래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확정 판결 날 때까지 아무 상관없고 감점 없고 네. 자기는 지금 1심 재판 중인데 컷오프 됐고 이건 사실 인정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이수진 의원 얘기는 저분이 판사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백현동 사건도 세밀히 봤을 거예요, 판결문을. 요전에 왜 판결이 났어요, 1심이. 네. 근데 그 김인섭 씨라고 브로커 네. 이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5년 구형을 했는데 판사가 똑같이 5년 구형하고 벌금도 그 6, 70억인가 그대로 때렸어요. 네. 사람 몇 번 만난 것 같고 너 그렇게 돈이 60억, 70억 요구하는 거는 틀림없이 뇌물이니까 중재 엄벌에 쳐야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김인섭 씨가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씨랑 100번 이상 전화 통화한 게 이번에 판결에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더 관련이 있는 거는 이재명 대표인데 왜 우리만 이러냐.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억울함을 표시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지금 공천에는 세 가지가 없어요. 세 가지. 원칙이 없어요. 뭐 누가 여론조사를 했는지 네. 또 현역도 빼고 뭐 중구난방 시스템이고 원칙이고 뭐고 없어요. 네. 또 하나 없는 거는 정치력이 없어요. 대표가 이럴 때 수습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꾸 불을 질러요. 거기다 휘발유 끊고 또 문학진 전 의원한테 전화해서 형님이 꼴찌돼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어제는 또 더 그랬잖아요. 0점 맞은 사람도 있다. 왜 그런 거 갖고 하다 보면 나보고 물러나라면 다 물러나라는 얘기냐. 이런 식으로 오히려 불을 질러요. 원칙도 없고 정치력이 없고. 네. 제일 큰 게 뭐냐면 책임감이 없어요. 아. 예. 막스 베버가 얘기했잖아요. 정치인은 책임윤리, 신념윤리. 신념윤리는 옳은 거를 위해서 하는 거고 책임윤리는 옳은 거를 하면서도 책임까지 지는 건데 네.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이야 어떻게 되든 나는 상관없어. 책임이 전혀 없고 오히려 공존이 아니라 혼자 나만 살자는 리더십이 아닌가.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갈수록 험한 그 난파 기류로 좀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윤영걸 대표님 민주당 공천에 산모다 세 가지가 없다. 원칙이 없고 정치력이 없고 그리고 또 하나 책임감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기현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산모가 없는 공천이다라는 지적. 글쎄요, 저는 뭐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예. 그 원칙이란 게 이제 지금 하위 평가를 받은 의원분들하고 뭐 전략 지역 선정에 반발하는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네. 이게 시스템에 의한 공천이 아니라 당 대표나 주변 몇몇에 의해서 어떤 의도가 개입된 결과가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당의 입장에서는 이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결과를 가지고 그대로 하위 평가된 내용을 하위 20%에 통보했다는 것이고요. 네. 그 공직자 평가위원회 전략 지역 선정 요청도 그 당규에 있는 지역 선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략 지역을 선정해서 공천 관리를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당규를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은 그 선거 때면 어떤 인적 세실의 요구들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적정에 반영할 것인가를 당규로 1년 전에 정해 놓은 겁니다. 그 기준에 따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평가 결과가 잘못됐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원칙이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이 대표께서 사실은 뭐 어제 말씀 중에 사실 탈락하신 분들이 듣기에 불편한 얘기가 섞여 있기는 합니다만 대표가 보기에 공정하게 관리되어 있는 공천의 네. 그 신뢰성을 의심하고 당이 전체적으로 문제에 빠지고 혼란에 빠지는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는 거죠. 단호하게 지금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에서 했다고 보면 오히려 지금으로서는 대표가 책임 있게 이 공천을 잘 관리되고 있고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는 부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됩니다. 네. 지금 뭐 원칙, 정치력, 뭐 책임감 얘기했는데 사실 이게 없는 게 아니다. 아직 더 지켜봐야 드러나는 부분도 있고 원칙도 1년 전에 이미 룰을 만들어 놓고 시스템 공천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건 노웅래 의원, 이수진 의원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보다 먼저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있죠. 박용진 의원입니다. 내가 왜 하위 10%입니까? 재심 신청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결과가 어제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느냐. 박용진 하위 10% 재심 신청 하루 만에 기각됐습니다. 박용진 의원 공관위 논의도 않고 통보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뭐가 무서워서 박용진한테 이렇게 하는 겁니까? 당이 마련한 당원 당규상의 절차에 따라서 재심을 요청했고 또 당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려고 하는 박용진의 마음을 왜 이렇게 짓밟는 거죠? 왜 그렇게 모욕을 주죠? 학생이 시험을 잘 봤든 안 봤든 자기 성적표, 자기 시험지는 볼 수 있어야죠. 납득되지 않는데요. 네, 박용진 의원 뭔가 이제
꾹꾹 눌러가면서 얘기를 하는 모습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일단 얘기한 게 아니 학생이 시험을 잘 봤든 못 봤든 성적표 시험지는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왜 공천이 논의도 안 하고 나한테 통보하는 겁니까? 라는 박용진 의원 얘기에 박용진 의원이 제기한 그런 이의 신청, 재심, 당규에 따라 진행이 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어떤 당규냐 볼까요? 공관위 지난달 18일 선출직 공직자 평가 통보 및 이의 신청에 대한 심사 등에 대한 권한을 위원장한테 위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규정에 따라 했고 그리고 해당 권한을 다 같이 모여서 논의하지 않고 그냥 공관위원장이 알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다 권한을 위임을 했다. 절차상 하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심사 결과 이유가 없다고 인정을 했고 그래서 기각했다. 공관위 회의를 굳이 열 필요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박용진 의원 절차 왜 안 거치는 겁니까? 그랬더니 공관위가 절차 거친 거거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절차도 절차인데 박용진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험을 잘 봤든 못 봤든 시험지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안 보여주냐? 성재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은 사실 중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도 시험 보고 학생들이 이의 제기를 하면은 선생님들이 시험지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의 제기한 다음에 그게 정답이 고쳐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민주당이 지금 공천을 보고 있으면은 진짜 어떻게 된 게 중고등학생들 시험 보는 것보다도 이게 공천이 제대로 좀 정당성이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원칙이 없다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제가 좀 덧붙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명배 공관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그냥 받는 대로 발표하는 역할을 하는 것뿐이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공관위원장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건 뭐 대변인입니까? 그리고 또 생각해봐야 되는 게 조정식 사무총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논란이 됐던 공천의 이제 기준이 됐다라고 하는 그 여론조사, 네. 그 여론조사의 정체가 뭐냐? 그게 이제 민주당 내부적으로 계속 항의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도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총장이라고 하는 직책은 민주당의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다 관여한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직책인데 그 사무총장이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어떻게 지금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여론조사는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어떤 측면으로 보든지 간에 원칙이 없다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박영지 의원 같은 경우는 네.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제 21대 그 국회에서 법안 발의의 숫자를 생각해 봤었을 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6건 정도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컷오프가 돼서 사실상 뭐 탈당을 했던 김영주 의원 같은 경우는 107건이거든요. 박영지 의원 같은 경우는 90건이 넘습니다. 대부분의 지금 이제 10% 20% 하위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90건에서 100건 가까이 되고요. 네. 상임위 출석률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재명 대표 35%입니다.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100%가 육박하거든요. 법안 발의로 생각해 봤을 때는 15배 가까이나 차이가 나고 출석률로 생각해 봤을 때는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라고 한다면 네. 물론 우리가 이해는 하죠. 재판 받으러 가시나 바쁘시니까 일주일에 뭐 두세 번씩 계속 가셔야 되다 보니까 바쁜 거는 이해를 합니다만 아무리 그렇다라고 해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 가지고 박영진 의원이 지적하는 건 충분히 제가 보기엔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법안 발의 그리고 뭐 출석률 이런 걸로 봐서도 박용진 의원 그동안 다 잘 의정 활동을 해왔는데 납득할 수 있겠느냐 억울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주관적 평가의 가장 중요한 영역들이 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심사위원들의 심사 의견도 있지만 동료 의원들의 평가 그거 거의 0점 맞은 분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분이시기도 한 것 같아요. 산수 점수 같으면 깔끔하지요. 그러나 국어 점수나 도덕 점수나 이런 건 참 어렵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재명 대표가 박용진 의원은요 라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 어떤 분은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분은 동료 의원 평가에서 빵점을 받은 분도 있다고 합니다. 다들 좀 짐작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인술적으로 점수가 딱딱 떨어지면 참 깔끔할 텐데 국어 점수 그리고 도덕 점수 이런 건 어떻게 평가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지금 저희 키워드가 태도 점수예요. 잘 풀어서 점수가 딱 떨어지는 거는 답이 확연하게 있는 거는 점수 주기 좋은데 그게 아니라 태도 점수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전체 1000점 중에 한 20 내지 25%는 정성적인 평가예요. 나머지는 이제 법안 발의나 출석률이나 이런 거로
데이터가 딱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전체 중에 20에서 25%는 정성적인 평가, 주관식 평가죠. 객관식이 아니라 그걸 갖고 지금 여러 가지 수치를 왜곡되게 만드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논란이 지금 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평가위원이 12명이거든요. 네. 근데 송기도 교수 그분만 이름이 나와 있고 나머지 11명은 지금 비공개예요. 비공개해. 그러니까- 보통 비공개죠. 그러니까 이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성이 있겠어요. 그리고 또 여론조사 회사도 4개가 되는데 그중에서도 하나는 그 김병기 의원이 네. 수석 사무총장하고 공간이 간사하시던 분이 선정이 3개 회사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봐도 이게 공정성이나 이런 게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필모 그 선관위원장 그분이 사퇴했잖아요. 왜? 어제 사퇴했죠. 이거 가만히 있다 보니까 내가 불똥 떨어지게 생겼거든. 이게 사실 검찰이나 이런 데서 수사로 갈 수도 있어요. 앞으로 진행에 따라서. 그럼 무슨 일이 나올지 모르거든요. 업무 방해로. 그러니까 이거 누가 봐도 그 공정하게 보기가 좀 어려운 거죠. 네. 근데 지금 사실 아까 저희가 뭐 지적해 주신 분이 산모다, 원칙, 정치력, 책임감이 없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서 정치력 말씀을 하실 때 그걸 나와서 이렇게 빵점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되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게 최창현 교수님, 박용진 의원도 아마 본인 의원실록은 집에서 봤을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그 발언하는 모습을. 근데 박용진 의원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나라고 꼭 찝진 않으면서 다들 짐작하실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빵점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당대표가 하면 박용진 의원이 원래 듣는 것보다 좀 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당대표의 언어가 너무 무책임해요. 뭐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른바 이제 정성평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정성평가라는 게 대단히 주관적이잖아요. 뭐 정성평가가 어느 정도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느 당도 공천에 불협화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네. 지금 언론에 지금 거의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고 이 자리에서 지금 그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저게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뭐 구구하게 뭐 하나하나 다 따질 것도 없어요. 박용진 의원의 경우는 뭐 지지를 하든 지지를 하지 않든 간에 상당히 당내에서 쓴소리 많이 하고 합리적인 얘기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박용진 의원은.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한 얘기가 있어요. 당대표 경선서. 박용진 의원 같은 분도 공천받게 하겠다. 그 말 분명히 이재명 대표가 했거든요. 근데 그 말에 지금 어긋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얘기하려면 한두 곳도 없어요. 시간이 짧으니까 뭐 얘기도 할 수 없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저렇게 무슨 도덕 점수 얘기하고 구호 점수 얘기하는 게 정치 언어가 아닙니다.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 제가 아까 잠깐 언급한 것처럼 당의 고문들이나 당의 원로들이 나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리고 누가 봐도 중도층의 이권자들이 봐도 현재 이게 시스템 공천을 가정한 게 아니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게 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하위 10%는 하위 20%에게 감산을 하잖아요. 네. 점수를 깎는단 말이에요. 현역 의원들. 그리고 정치 신인들에게 가산점을 준다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은 여간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현역이라 하더라도 아주 월등하게 양평가 점수 받지 않는 한 그렇게 해서 계속 하나씩 따지고 들어가면 뭐 이재명 대표 할 얘기가 많이 있을 겁니다. 할 얘기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나오는 그 결과들을 보세요. 박찬대, 장경태 이런 의원은 다 통과됐고 또 뭐 임종석, 문학진 의원 얘기할 것도 없지만 노웅래, 이수진, 김민철 이런 사람들 양기대 의원, 광명의뢰 전략 지역구로 다 됐다고요. 근데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광명으로 지금 이현주 전 의원 복당을 한 다음에 거기 얘기가 있다고요. 이현주 전 의원이 원래 지역구가 광명을이었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전부 이게 무슨 의도된 기회가 아니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을 가지고 당대표가 이게 뭐 당대표 매일 그만두라는 얘기냐라든지 뭐 도덕점수 빵점이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언론이 편향됐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대한민국 언론이 다 편향됐을까요? 오늘 경향신문 사설도 그렇게 다 나왔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네, 지금 뭐 언론이 편했다고 칩시다라는 개인 의견을 또 같이 더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말씀 중에 지금 당 원로들도 다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음 기사 좀 보겠습니다. 당 원로 공천이 사적 수단 변질 탈락한 노웅래 단식 돌입. 네. 당 원로들이 다시 한번 입장을 냈습니다. 어제 저희가 전해드리길 두 전직 총리 김부겸 정세균 총리를 더해서 전 국회의장들 이른바 민주당의 기라성 같은 기둥들이 입장을 냈다. 바로 잡아야 된다 공천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더해서 어제 권노갑, 정대철, 이강철, 강창일 이
지금 민주당의 여기도 또 다른 기둥들인 거죠. 이 원로들이 다 한 목소리로 입장을 냈습니다. 공천이 지금 사적 수단으로 변질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입장문 같이 볼까요? 네. 조사 행위자가 불명한 여론조사, 후보 적합도 조사 이름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당대표 쪽 사람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을 붙인 사람들을 집어넣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친명, 찐명 후보들 공천을 위한 행위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다. 이재명 대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민주당 기둥들이 지금 이의를 제기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권노갑, 정대철, 강창일, 이강철 여긴 또 다른 기둥들입니다. 거의 지금 민주당에 있는 거의 모든 기둥들이 지금 다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조기현 변호사님 이렇게 기둥이 자꾸 흔들리면 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당의 원로들이 그런 걱정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실제 공천 갈등이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에 비해서 계속 분출되고 있고 그게 최근 여론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당내에서도 긴장감과 위기론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당의 원로들께서 보시기에는 이대로 가서 이게 과연 낙관하고 있던 총선이 쉽겠느냐 걱정할 수 있죠.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에 방점이 찍힌 것은 이재명 대표가 빨리 수습하라는 것에 방점이 찍혔다고 봅니다. 그렇겠죠. 이런 문제 제기가 있고 이것 때문에 당이 이렇게 혼란스러우면 총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겠냐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거고 당연한 걱정이시고요. 그래서 사실 아까 리더십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대표가 시스템 공천의 원칙을 분명히 하지만 적어도 나오고 있는 반발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이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론조사 같은 거죠. 이것에 대해서 초기에 출처를 모른다, 불명이다, 당은 공식 조사를 안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최근에 일정 인정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어쨌든 해당 지역구에 출마하는 예비 후보자들한테 상당히 불리하게 설계된 잘못된 여론조사라는 것도 객관적으로 맞거든요. 그럼 이게 왜 어디서 조사됐는지 바로 확인하고 대상 지역구에 이 결과로 인해서 불평 부당한 어떤 공천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빨리 조치하고 이 부분을 대표가 책임 있게 수습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지금 공천 논란이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당 원로들께서는 그 부분을 강조해서 주문하고 있다고 봅니다. 원로들이 이게 자꾸 목소리를 내는 이유, 그 방점은 이재명 대표 빨리 수습하십시오. 라는 데 방점이 있다. 지금 뭐 잘못하고 있어 회초리를 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빨리 수습해라. 라는 데 방점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습하라는 이런 목소리에 실제로 어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저 브리핑할 내용이 있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브리핑에서 근데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다음 기사 볼까요? 이재명. 툭하면 사퇴 요구 1년 365일 대표 바꿀 겁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뭐 툭하면 사퇴하라 소리 하는 분들이 계신 모양인데 그런 식으로 사퇴하면 아마 1년 내내 365일 대표가 바뀌어야 될 겁니다. 약간의 진통 또 이 황골 탈퇴 과정에서 생기는 진통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분들의 한마디 한마디를 뼈아프게 받아들이면서 선거에 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황골 탈퇴 과정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툭하면 사퇴 요구하는데 뭐 그럼 뭐 1년 365일 바꿀 겁니까? 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정면 돌파를 택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성재준 위원님, 정면 돌파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 이재명 대표의 평상시 모습을 생각해 봤을 때는 정면 돌파할 것 같은데요. 네. 정면 돌파함으로써 사실상 민주당의 이번 총선의 결과는 굉장히 암울할 것이다라는 게 예측이 되죠. 아까 전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1년에 365일 동안 대표 바꿀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뭐 비아냥거리듯이 그렇게 또 얘기하신 것 같은데
당대표는 하루만 바꾸면 됩니다. 365일 바꿀 필요 없고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이제 당대표직 하시면서 딱 하루만 진짜 마음을 먹으셔가지고 딱 하루만 바꿨으면은 지금의 민주당의 상황이 안 됐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솔직히 계속해가지고 제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궁극적인 좀 질문이 자꾸 남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정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친문에 대해 가지고 비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까지 진짜 공천 학살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만큼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조금만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약간 좀 어느 정도 좀 뭐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가는 게 자기의 어떤 그 공천 결과를 생각해 봤을 때 분명히 도움이 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까지 할까를 생각해 보면 답은 간단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사실상 지금 이제 뭐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애당초 당대표가 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원래 있었던 자기의 정치적인 고향인 성남까지 버리면서 뭐 개항으로 가가지고 국회의원 배지를 또 달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저희가 보기에는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게 저희 이제 생각인 것인데 그거의 연장선에서 지금 총선조차도 자기를 위한 이런 어떤 그 정치적인 도구로 쓰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사법 리스크가 제거가 되지 않는 이상 이런 식의 어떤 공천, 이런 식의 총선 결과가 계속해가지고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정면 돌파를 한다고 해도 오히려 이게 역효과로 들어오지 않겠느냐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윤영걸 대표님, 네. 정면 돌파를 안 하면 또 문제 아닙니까? 지금 뭐 오도 가도 못한 상황이죠. 제가 보기에는 뭐 그래서 정면 돌파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정면 돌파를 할 필요가 없어요. 2020년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겼잖아요. 네. 그때 이겼을 때를 잘 복귀해 보면은 길이 나와요. 길이 뭐예요? 2020년에는 이해찬 대표가 불출마했어요. 그리고 주류가 양보하고 희생했어요. 그래서 공천 잡음이 없었어요. 대신에 미래통합당 지금 국민의힘 전신은 공천 갖고 많이 싸웠거든요. 그래서 졌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불출마만 해도 상당히 지금 이 소란이 좀 줄어들 거예요. 지금 모든 게 이재명 대표를 위한, 이재명 대표에 의한, 이재명 대표를 위한 이재명의 총선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뒤죽박죽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친명 빼놓고 비명들은 그 지난번에 체포동의안 때 가결이나 기권했던 사람이 39명이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 명단 갖고서 아마 지금 밀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은 네, 추측이십니다. 개인 일단 추측으로. 그렇죠. 전제를 하고. 오죽했으면 네. 최병천 전 민주당 네. 그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그랬잖아요. 지금 공천은 혁신이라고 하지만은 그 비명들 가죽을 벗겨가지고 친명들 가죽 잠바 입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보복 공천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죠. 여기서 조금이라도 하려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부터 불출마하고 그리고 지금 공천관리위원회 잘못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잘못된 건 지금이라도 빨리 자리 바로 잡아야죠.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쳤다는 말은 늦어서 뒷북친다 소용없다 이런 말이잖아요. 네. 중국 속담은 양 잃고 외양간 고치다는 말이 있어요. 망양보래라고. 네. 그거는 양을 잃었더라도 외양간 고치면은 앞으로 희망이 있다. 중국 속담하고 우리나라 속담하고 달라요. 전 민주당 늦지 않았다고 봐요. 지금부터 정신 차리면 됩니다. 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제정신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지금. 네. 네, 지금 공천룰 관련해서 민주당 공천 외양간 지금이라도 빨리 고치면 된다. 늦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셔서요. 아니면 빨리 바로잡아야 된다. 물론 이제 말씀 중에 개인 사견이 들어간 부분이 있으니까 그 점도 잘 감안을 해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일단 이재명 대표 불출마하면은 되는 상황 아니겠느냐. 전에 민주당 대승했을 때 그때 이해찬 대표 불출마하지 않았냐. 측근들도 다 헌신했다. 그거 왜 지금 기억을 못하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최창현 교수님. 그럼 이재명 대표가 불출마할 가능성. 아까 뭐 안규백 의원은 그랬거든요.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재명 대표가 불출마할 가능성 그리고 본인이 안 하면 주변 뭐 부하 장수들 중에서라도 좀 불출마하거나 헌신할 수 있는 건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가능성? 대표가 불출마할 가능성은 0.1%. 0.1%다. 뭐 0%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말하면 좀 너무 극단적인 것 같고 네. 거의 없어 보이고요. 정청래 최고는 어디 갔습니까? 이럴 때.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이럴 때 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언론 보도 보니까 무슨 얘기 끝에 어디 갔다 그러던데 이게 저는 무책임하다는 표현은 너무 약한 것 같고요. 약간 좀 비겁해 보여요, 사실은.
아까 우리 송재준 위원님인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얘기했잖아요. 저도 100% 동의한 얘기예요. 사실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딜레마일 겁니다, 아마. 사법 리스크,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제 추측입니다. 개인 사견인데. 네, 전제를 2번 까셨어요, 지금. 네. 2번이나 했습니다, 제가. 이재명 대표는 설령 지더라도 네. 선거에서 제1당이 안 되더라도 어차피 야당인데 제1당이 안 되더라도 자신의 측근 몇 명이 있으면 자신이 다시 배치 달고 어느 정도 사법 리스크 방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그렇지 않고 이게 설명이 잘 안 돼요. 뭐든 이런 것도. 이재명 대표 똑똑한 분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정확했던 사람이고 사회에 대한 어떤 상황 파악이 정확했던, 인식이 정확했던 그런 정치인이었다고요. 근데 왜 이렇게 됐냐고요. 자신의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이게 다가오고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부결 문제도 말을 바꿨었잖아요. 아까 저기 박영규 의원 건도 말을 바꿨고 위성정당 안 만들겠다는 것도 말을 바꿨어요. 만들었잖아요. 너무 신뢰가 떨어진 정치인으로 거의 전락해가고 있다고요. 과거 이재명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원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건 저는 좀 심하게 말씀드려서 이 한국 정치판 전체를 볼 때 이재명 제1야당 대표의 이런 행태가 한국 정치 구도, 한국 선거 구도를 오염시키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국민의힘도 그런 공천 잘하는 게 없어요. 근데 국민의힘 무난하다는 거 아닙니까? 왜? 상대가 워낙 공부를 못하니까 이 공부 못한 애도 공부 잘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래서 제일 문제가 한국 정치의 전반적인 구도나 이런 것들을 대단히 오염시키는 측면이 있다, 이재명 대표가. 왜 이렇게 이 공당에 공천이 이렇게 사천 논란이 나오게끔 하냐고요. 어쨌든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저는 그 사퇴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네. 측근들 뭐 전혀 지금까지 만약 그런 사퇴할 것 같으면 이렇게까지 당을 끌어오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 주변도 사퇴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단언을 하셨어요. 그럼 사견이라고 2번 전제를 까시면서 이재명 대표도 비판하면서 저쪽 점수가 낮다고 이쪽 점수 얘기하면서 양쪽 여야가 지금 다 같이 혼났습니다. 지금 서창현 교수님한테. 네. 일단 뭐 불출마 가능성 없다. 주변도 그렇게 희생할 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친명계 생각은 어떤 것이냐. 네. 친명계 입장, 한 친명 핵심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공천 갈등은 이미 다 벌어진 일이다. 시끄럽다가도 공천이 마무리되는 2말 3초가 지나면 당이 괜찮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2말 3초 지나면 당 괜찮아질 거다라는 게 친명 다수의 대체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통상 이제 공천 갈등이라는 게 여야를 막론하고 어떤 선거에서는 늘 있었고 그게 공천이 마무리되면 본선 체제로 가고 선거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 갈등이 잠복하고 이제 끝나는 순서 그렇게 진행이 되죠. 그런데 지금 양상은 좀 달라서 저렇게 이 상황이 그냥 시간만 가면 2월, 3월 되면 잠잠해질 것이다라는 거는 다소 안일하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어쨌든 빨리 수습을 하고 이게 네. 통상 있을 수 있는 당내 공천 갈등이다. 이 수준에서 대응하면 안 된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면 네. 대표 지금 뭐 홍익표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서 이해찬 전 대표 등의 의견도 듣고 당내 이 문제 제기를 하시는 의원분도 만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대표도 이제 적극적인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문제의 핵심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사를 해서 빨리 그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는 분들에 알려서 갈등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2, 3월이 지나고 공천이 마무리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나빠지고 있는 여론이 본선까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안일하게 생각했다가는 정말 본선에서 큰일 난다. 이런 긴장감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통상적인 수준의 대응으로 가면 안 된다. 지금 특수한 상황으로 보고 대처를 해야 된다. 말씀 중에 분명히 조사하고 빨리 수습을 해야 된다. 분명하고 빨리 두 가지를 지금 강조를 하셨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런 얘기, 지금 공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자칫 이렇게 이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면 이거 불복하는 사람들 점점 많아지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마저 나올 수 있는 만큼의 그리고 수위입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이 점이 이런 자꾸 이 평가 결과에 응하지 않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평가는 어떤가를 다시 돌아볼 수 있죠. 왜냐하면 한동훈 의원은 이미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김경률 비대위원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실까요?
이재명 대표의 경우 2년간 대표 발의 법안 건수가 6건, 상임위 출석률은 36%였습니다. 하위 10%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출석률에는 재판 출석률을 더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법안 발의 건. 네. 김경렬 비대위원 어제 이재명 대표 지금 이런 평가로 보면은 이 정량 평가로 보면은 글쎄 그렇게 좋은 점수 못 받았을 것 같은데라는 취지로 지금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당대표 점수는 조정 가능하다. 현역 평가 직전 룰 바꾼 민주입니다. 여기를 좀 볼까요? 민주당은 지난해 9월 15일 작성한 제21대 국회의원 평가 분야 및 방법 서류의 의정활동 부분에서 당대표와 국무위원의 경우 수행기간에 비례해 입법 수행 실적, 위원회 수행 실적, 본회의 질문 수행 실적의 평균 점수를 가산함이라고 적시했다. 당대표와 정부 부처의 장관으로 활동하는 의원은 의정 활동을 평시처럼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서 예외 조항을 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사실 그 전에 단식한 기간도 있고 재판 출석하는 기간도 있고 그동안 의정 활동 못한 거 아닙니까? 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것만 딱 따질 수가 아니라 가산 점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이런 걸 보면 사실 다른 의원들 입장에서는 윤영걸 대표님 예. 이거 당대표 특혜 아니야? 라고 입이 나올 수 있어 보이기도 해요. 그렇죠. 미리부터 저런 거를 이재명 대표 공천으로 해서 미리부터 저렇게 치밀하게 준비를 한 거죠. 작년 9월 치밀한 15일에 준비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평균 점수를 당 대표는 바쁘니까 회의 잘 못 오니까 거기서 가산 더하기. 그때가 작년 9월이 어느 때예요? 저 불체포 특권 국회에 넘겨서 그 배신자 가릴 때예요. 그때가. 그럴 때니까 누구를 내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옥석 구분을 할 때죠. 그거를 가산함이라 했다. 나중에는 슬쩍 그것도 표현을 바꿨다잖아요. 조정함. 그래서 이게 정성적 평가부터 정량적 평가까지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표 위주로 가고 대표 위주로만 간 게 저런 평가 기준만 있겠어요? 또 기소될 경우에 옛날에는 사퇴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도 그 전혀 없잖아요. 그런 경우도 불이익 없이 모든 게 지금 이재명을 통하는 거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게 아니라 모든 길은 이재명 대표로 통하니까 이 공천이 국민들한테 신망을 얻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그러면 또 사실 이 부분을 보면 근데 그러면 당대표하고 국무위원을 하면 의정활동 평가 점수가 그러면 다 바닥일 텐데 그러면 내가 지금 당대표하고 국무위원을 하면은 나는 무조건 다음에 공천 못 받고 불출석이냐? 그것도 불공정한 거 아니냐라고 이의를 또 제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뭐 다른 정성적인 평가나 다른 쪽으로 뭐 또 보완을 해야 되고 정량이 아니라 정성적인 부분으로 커버를 해야 된다. 커버를 해야 된다고 그리고 또 바쁘다고 해도 네. 회의 참석이나 법안이나 이런 거는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법안 이재명 대표 6건이나 했다잖아요. 많은 사람은 100몇 건도 했다는데 국회의원이 제일 중요한 게 법안입니까? 그 법을 도외시하고 매일 재판정 출입하는 것만 바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너무 좀 왜곡된 특정인 봐주기 의혹이 너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정말 다시 어제 이재명 대표도 황골탈퇴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황골탈퇴하려면은 대표 스스로부터 황골탈퇴부터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관련해서 지금 안교백 지금 의원이 조금 전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대표는 당무의 전체 국정 전반을 통과하고 조절해야 된다. 그러다 보면 회의에 참석을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조금 전에 언론 인터뷰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대표의 경우는 좀 따로 좀 떼서 가산을 배려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당대표를 뽑을 때 여러 가지 그런 요소를 가미해서 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우리가 진행을 한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드는 생각이 그럼 국민의힘은 이런 가산, 그러니까 당대표나 국무위원일 때 가산점을 주는 게 없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송재준 의원님.
아니 근데 그 안규백 위원장의 저 얘기를 들으니까 네. 저는 이제 앵커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좀 웃음이 날 수밖에 없었는데 뭐 이제 아까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당무 전체와 국정 전반을 통과하고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회의에 뭐 참석을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시는데 네. 글쎄요, 제가 보기에 이재명 대표가 처음인 것 같거든요. 사실상 대부분의 당대표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회의 잘 참석합니다. 상임위도 잘 참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국정에 대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잘 고민하시느라고 회의도 참석을 못하실 정도라고 한다면은 법안 발의를 왜 이렇게 또 못한 겁니까? 법안 같은 경우는 6건밖에 지금 발의를 못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좀 솔직해져야 되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당대표가 되기 전부터도 이미 사법 리스크가 언론에서 충분히 거론이 되고 있었고 지금 회의를 참석하지 못하는 것도 이 지금 재판과 관련된 그런 문제 때문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법안 발의 같은 것도 제대로 못하는 것도 솔직히 재판에 신경 쓰느라 이거 뭐 당대표로서 업무를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의 지금 이런 식의 모습은 사실 뭐 다른 민주당의 지금까지 모습과도 구분이 되고 앞으로의 민주당의 모습과도 구분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재명 대표만이 만들 수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당대표는 이럴까 안 그럴까 이거를 뭐 고민할 필요도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민주당 내부적으로 미래를 보든지 간에 이재명 대표만이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 법안 발의 수는 왜 적은 거냐라고 또 지적을 하셨어요. 근데 또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또 궁금해지는 부분인데 그건 저희가 좀 따로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